소득세 강의 시작할까요? 소득세는 2-2페이지 제1절의 총설부터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1절 빈출유형 공일의 소득세 특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번 내용 보시면 소득세 A라고 해서 바로 그냥 밑에 있는 세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 줄.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을 곱해서 과세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나중에 배우실 5절의 조세회피 목적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 보시면 소득세 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회독 할 때는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객세에서는 보실 필요 없죠. 왼쪽 세로에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배우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난이도가 한 60%, 70%밖에 되지 않으니까 훨씬 쉬운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뭔지 아셔야 나중에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3페이지 보면 3번에 과세소득 규정 방법에 가운데 세로에는 열거주의, 오른쪽 세로에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소득세는 과거에는 열거주의만 채택하다가 최근에는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계속 유사 금융상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고 그냥 뜻만 이자와 배당하고 비슷하다 싶으면 과세해버리려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소득 개념에 소득 원천설을 기본으로 하지만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채택하고, 즉 기타, 퇴직, 양도 등의 일회성 소득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방법에는 가운데 세로 열거주의는 소득의 원천이 열거된 것만 과세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소득의 원천이 열거된 것 이외에도 이와 유사하면 일단 과세하겠다가 유형별 포괄주의죠. 4번 내용의 소득세 기타 특징을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인적 공제라고 해서 나중에 6절에서 배우죠. 우리 소득세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왜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먹이 살리려고 돈을 버는 거니까 가족 한 명당 부양가족당 150명을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고요. 양가로 이번에 신고납세 제도라고 해서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 우리 나중에 2배사근 연금태양이라는 강론에서 배우시겠지만 가끔씩은 연말정산 같은 걸로 그냥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죠. 나중에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원천징수 제도인데,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 때문에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잔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세요? 참 인생이 참 서글프군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마이너스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이자가 붙지 않겠구나. 이자가 오히려 나가겠구나. 플러스 통장이라고 가정할게요. 플러스 통장이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고작 해야 얼마 붙습니까? 뭐 21원, 17원, 좀 많이 붙었다 싶으면 82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100원의 이자를 받더라도 14%,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를 떼인 다음에 순액만 86원이 찍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깨끗할 리가 없죠. 물론 이제 기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일할 상각, 월할 상각 해서 그게 좀 끝수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해서 내용을 보시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가로 이번에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하기 전에 소득으로 신고하고요. 원천징수액은 세금을 다 구한 다음에 저 제일 밑에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제도로서 이게 바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를 당했으면 언제나 이게 완납적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원천징수를 당하면 언제나 예납적이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니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걸로 끝나는 완납적 원천징수, 이게 바로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나중에 종합소득에 다시 다 더해지고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헷갈렸던 건데, 원천징수는 곧 분리과세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원천징수는 곧 분리과세를 의미해요? 전혀 안 그런 거 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하고 예납적이 있는데 바로 이 완납적만 원천징수가 곧 분리과세를 되는 거죠. 자, 4페이지 오면 빈출유형 공의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개정됐죠? 1년이 싹 다 183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1번의 개념을 보면 개인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2번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데
나중에 국기법에서 배우시겠지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그 국기법에서 좀 배워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양가로 이번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그 표 안에 또 표 보면 동그라미 1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뒀어야 하는데 이제 반년, 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면 이 사람이 거주자가 됩니다. 제발 기출문제에 183일 이상의 주소를 둔 경우라 하면 틀린 거예요. 주소는 하루만 둬도 거주자고요. 183일 이상의 거소를 줘야 거주자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납세 의무를 보면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 의무, 거기에 비해서 비거주자는요. 거주자가 아닌 자인데 이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거죠. 그 밑에 꽃표시 1번의 국적이나 영주권은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아닐세. 이건 참 캐캐묵은 함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인이라고 쳐요. 국적은 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소를 옮겨버리거나 1년 이상 거소, 호텔이나 코업 레지던스나 어딘가에 계속 살아버리면 이제 1년이 아니고 183일인데요. 이렇게 하면 거주자가 되니까 국적이나 영주권은 전혀 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꽃표시 2번에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소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데 관광이나 질병 치료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국하면 그 기간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봐준다는 좀 비거주자한테, 거주자한테 유리한 얘기인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예전에 론스타 사태도 있었고요. 외국 놈들이, 외국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 영주권이나 국적이 있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국부를 다 빼가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지 않고 외국에 본점을 두거나 아니면 주소를 우리나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모든 무제한 납세 의무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그래서 이게 과세가 안 된다는 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으로 봤는데요. 이제 그나마 또 183일로 봐서 이렇게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우리나라 거소가 반년만 있으면 걸리게 해놨는데 잘 보세요. 얘가 185일, 지난 1년 동안 185일 동안 우리나라에 거소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잖아요. 국적은 뭐 룩셈부르크든 미국이든. 근데 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외국에 며칠을 나가 있었대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10일을 나가 있었대요. 그 10일을 빼줘야 할지 안 빼줘야 할지 고민할 때 지금처럼 그게 관광이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누가 봐도 외국에 비행기 티켓이 있고 외국에 갔다 온 기간이 인정되면 그만큼은 외국에 있었던 걸로 국내에 있었던 걸로 그 금액에는 다시 명백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있는 걸로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에 살림하고 있다가 잠깐 한 5일에서 10일 동안만 외국으로 잠깐 관광 갔다 들어온 거니까 그 5일, 10일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있었던 걸로 거소를 봐주겠다고 올해 조금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1번이 관광이나 질병치료고 2번은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죠. 양가로 3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인데 이것도 기출문제였었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는 시기하고 오른쪽 세로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사람이 오늘 날짜로 바로 우리나라의 주소로 이전하면 주소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거주자가 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 날짜로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거나 그러면 오늘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오늘까지는 거주자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딱 들어와서 주소를 갖게 되면 오늘부터 주소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거주자인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면 오늘까지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었으니까 내일부터 다음 날까지 비거주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로 볼래요? 오른쪽 세로 볼래요? 둘 중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세로 볼까요?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 이게 기출문제였는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고요. 동그라미 2번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거주자니까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올만 하죠. 옆 페이지 양가로 4번에 주소 의제 사유인데요. 이거는
정확히 그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거나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아니면 가족들이 어디인지 따라서 직업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일단 표 안에 또 표를 보시면 가운데 세로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오른쪽 세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즉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첫 번째 직업 판단이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걸로 봅니다. 제가 가장 잘 드는 사례로 프로야구죠. 아시겠지만 프로야구에도 용병제도가 있어가지고 외국 애들이 막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야구하거든요. 이 야구를 한 시즌을 해버리면 충분히 183일 이상 있게 되니까 얘는 직업으로 봐서 이제 거주자로 의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생활 판단인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보아서 계속적으로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것도 주소 의제 사유에 의해서 거주자가 됩니다. 반가로 3번의 외항 선원 등의 판단인데 한마디로 우리 스튜어디스, 비행 소녀들이 비행이 없을 때 어디에 있느냐 내용을 보시면 외국을 항행하는 승무원은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지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이런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세로는 다 그 서로 반대말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양가로 5번의 법인 아닌 단체인데요. 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반가로 2번에 공동사업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좀 하나씩 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7페이지 두 번째에 있죠. 편씨 종친회라고 가수 찬찬찬을 불렀던 편승의 맛입니까? 물론 농담입니다. 이 사람이 종친회장인지 제가 알 수 없는데 편씨 종친회에서 회장이 가수 편승엽이고 법인 의제 사연은 아니어서 지금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칩니다. 이때 백의소득이 있을 때 이 경우에 가세 방법인데요. 자, 우리 케이스 1은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 종친회에서 자판기 커피를 팔아가지고 이번에 플러스 100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케이스 1은 대표자 선임이 있는데 이익분배 방법이 없습니다. 즉 편회장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회원들에게 99명의 더 회원이 더 있는데 어떻게 나눌지를 이익 분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을 분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체를 마치 한 사람처럼 봐서 이 단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왼쪽 세로의 취지고요. 오른쪽 세로 보시면 케이스 2라고 해서 대표자로 선임돼 있고 이 99명한테 대표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10% 가져가게 하고요. 나머지 90%를 99명에게 나눠 갖도록 이렇게 이익 분배 방법이 다 정해져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금액이 얼마인가 쪼개져겠죠. 그러면 이 편씨 종친회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을 거예요. 남아있는 돈 없이 각각에 줘버렸기 때문에 편씨 종친회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걸 각각 가져간 사람들한테 과세를 시킨다는 게 이 오른쪽 세로 규정의 취지죠. 오른쪽 세로 규정 읽어보면 대표가 30% 가져가서 30원이고 총무가 10% 가져가서 10원이고 나머지 회원 60명이 다 1%씩 가져간다면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100원에 30% 자기 30원 가져온 거랑 자신이 가수니까 자신의 다른 가수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요거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차이점 아시겠죠? 케이스 1은 분배 방법이 없으니까 이 단체 자체를 마치 한 사람처럼 봐서 과세하는 거고요. 케이스 2는 싹 다 분배해 갔으니까 각 개인들이 분배해 간 거에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까지 끝난 거네요. 5페이지는 제가 사례로 마무리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6페이지로 오십니다. 6페이지의 양가로 6번은 납세 의무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특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반가로 1번 공동사업 등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우리 2명, 3명이 같이 음식점을 같이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2명, 3명한테 각각 연대 납세하거나 아니면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한 명 한 명한테 과세를 시킵니다. 근데 가로 열고 단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돼 있고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무슨 뜻인지는 5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납세 의무의 승계인데요.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국세 기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6월 29일자로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의 약 50억 정도의 재산이 나한테 상속이 됐어요. 표정관리 해야죠. 나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표정관리 들어가네요. 자, 표정관리 못했네요. 근데 이제 50억이 상속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세금을 내고 돌아가십니까? 갑자기 돌아가십니까? 이거 당연히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못 내고 돌아가시죠? 그러면 내가 상속받은 50억을 한도로 이 세금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은 60억인데 상속이 50억이면 요거 50억 상속받는 순간 60억까지 내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그 세금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세금을 상속받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도 장사를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 사업에서 또 플러스 10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12월 31일자에 나는 세금을 2번 내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업하시다가 세금 안 내고 망하신 거 내가 세금 부담해야 하고 내 사업장에 세금 부담해야 하는데 아버지 사업장과 내 사업장을 합산해서 부담한다, 각각 부담한다? 다행히도 각각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우리 반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2번이죠.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해서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여전히 승계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다행이죠. 자, 반가로 3번에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천 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즉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 징수되는 소득을 상대방이 원천 소득으로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이 내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내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00원을 받을 때 14원을 원징당하고 86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14원을 누가 어디에 내줘야 돼요? 원래 내가 내야 하는데 상대방인 은행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내줘야 할 텐데 그걸 그들이 내지 않으면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납니다. 그게 반가로 3번의 취지고요. 반가로 4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신탁재산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없으면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그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내가 남한테 돈을 10억을 맡긴 다음에 이 돈을 불려주세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돌려주세요. 이게 이제 신탁이거든요. 자, 첫 번째 누구한테 돌려줘야죠? 수익자. 내가 지정해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 누군가한테 돌려주세요. 자, 이 사람이 없으면 가로 열고 없을 경우는 위탁자. 나줘다.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긴 사람이니까 내가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정확치 않으면 혹시나 내가 죽어버렸으면 상속인 그 3명한테 순차적으로 소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요. 신탁업을 겸용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A고요. B한테 돈을 맡겼다면 그 B를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하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신탁재산에서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해서 격리하는데 한마디로 B라는 사람은 A 나한테 받았던 소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소득을 당연히 구분해서 격리해야지 합해서 같이 격리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반가로 5번에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라고 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게 이 또 다른 납세 의무의 특입니다. 원래는 둘 사이에 연대 납세 의무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도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주 1번에 보시면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라고 해서요. 내용을 읽어보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액이 5년이 안 됩니다. 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5년 아니게 뒀으니까 결론적으로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거주자가 맞긴 맞죠. 근데 이 사람을 단기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5년이 채 안 된 사람,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다시요. 이 사람이 장기든 단기든 거주자는 거주자니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했든 국외에서 발생했든 다 전 세계에 무한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아직 채 5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 당연히 내셔야 하고요. 외국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쏴주는 것만 과세하지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써버리거나 가족들한테 계좌이체를 해주면 그거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잠깐 포기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주한 외교관 등에 대한 거주자 특례인데요.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해외 파견 공무원, 예를 들어서 주중 한국대사, 한국대사가 중국으로 나가서 주중 한국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주소 옮겼겠어요? 안 옮겼겠어요? 옮겼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데 가로 열고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출자한이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직접과 간접이어서 우리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손해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직접 간접 지분율을 합해서 100%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를 직접 출자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김 과장도 주소를 옮겼을지라도 그냥 거주자로 봐준다는 데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주한 외교관이니까 거꾸로 주한 미국 대사. 지금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한 미국 대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소를 옮겼든 말든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주한미군하고 군무원 및 가족도 비거주자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에 2개 중에서 두 번째는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는 쉽고 재밌으니까 여러분 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1번 문제 좀 보고 올까요? 1번 문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CPA 08년 기출문제네요.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주소 위재가 되고요. 4번.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아니죠. 이 사람은 며칠 근무하는지에 관계없이 해외 국내 법인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다면 그냥 거주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5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 주소 의제 사유에 해당하죠. 2번을 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면 바로 거주자가 되고요. 2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딱 되는 날 거주자가 되고요. 3번.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까지는 거주자고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니까 3번이 오답이겠군요. 4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날에는 바로 그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고요. 5번에 보시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이것도 비거주자가 되는 건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와서 8페이지 과세기간과 납세지입니다. 1번 네모의 과세기간은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로 열고 신규 사업자도 폐업자도 예외가 없고 정관 등으로 사업료도 선택이 가능한 법인과 달리 개인은 그냥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 보시면 딱 두 가지 있는데 사람이 죽거나 해외로 이민 가거나 출국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예외가 없습니다. 죽거나 출국하는 것만 과세기간이 예외적으로 잘리고요. 그 외에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겠습니다. 2번 네모의 납세지를 보면 양가로 1번 일반적인 납세지는 거주자라면 주소지, 주소 없으면 거수지.
주소지가 없으면 되겠어요? 주소지가 있어야지. 없으면 그냥 사는 곳.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을 살아버리면 그 살았던 호텔이 자신의 법적인 납세지가 되고요. 반가로 2번에 비거주자라면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을 테니까 별 수 없이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라도 찾으셔야겠습니다. 근데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사업장이 있으면 그곳이 소재지인데요. 없으면 그냥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곳이라도 있으면 그곳이 자신의 납세지가 되는 거죠. 이때 거류지와 체류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거류지하고 체류지가 들어가는 게 또 하나 나오거든요. 자, 양가로 2번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죠. 우리 표 안에 또 표의 헤더 부분을 보시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법인이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월급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당하고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불리는 건데 법인인가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법인이죠? 자, 그러면 원칙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니까 우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내야 하는데 동그라미 2번 지점 등에서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재산제에 의해서 충분히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를 가능하다면 그냥 그 지점에서 내버리라 이겁니다. 원천징수한 거 뭐하러 서울 본점까지 올리냐 이거죠. 반가로 2번 거주자라면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안에 있는 서빙 보는 사람이나 주방장이나 배달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자신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에다가 내버리란 소리고요. 2번 보시면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그냥 원천징수한 거 내시면 되고요. 비거주자 보시면 원칙은 비거주자는 아시겠지만 주소지가 없으니까 그냥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남한테 돈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별 수 없이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고요. 사업장이 없으면 비거주자의 거류하고 있는 곳이나 체류지에다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의 소재지고요. 옆 페이지 납세지의 지정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청에 의한 지정하고 직권에 의한 지정이 있습니다. 둘 다 썩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신청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래 납세지는 어디로 해야죠? 주소지로 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상에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화살표 보시면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지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그냥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 납세지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소지인데 주소가 불편하시면 그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3번 기한 내에 통지가 없으면 그냥 지정 신청한 날 납세지로 변경된 걸로 보면 됩니다. 별 얘기 없으면 거절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됐다고 생각하는 소리고요. 반가로 2번 직권에 의한 지정이죠. 1번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 의해서 납세지가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 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다른 데로 이제 납세지를 하라는 소리란데요. 2번 보시면 국세청장은 납세 의무자 상속인 납세관리인 납세조합의 그 뜻을 서면으로 일단 통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권에 의해서 그 납세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하고요. 지정 통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양가로 5번 납세지 변경이죠. 충분히 이제 개인 사업하다가 이사 갈 수 있거든요. 음식점 같은 거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보면 동그라미 1번 이사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사한 다음에 15일을 기억하세요. 15일 이내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바뀐 동네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로 내용 중요한데요. 내가 개인 사업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정정신고를 하게 되시는데 정정신고만 해도 알아서 소득세법에서 납세지 변경신고가 된 걸로 봐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단 개인은 납세자와 달리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만 이전해버리면 알아서
우리 동사무소하고 국세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납세지는 자동 변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 좀 볼까요? 특수한 경우에 납세지죠. 동그라미 1번 상속. 그 피상속인, 그 피토하고 돌아가신 분 알죠?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를 신고하는 장소가 상속의 경우 특수한 납세지고요. 2번 보시면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인데 그 국내 사업장의 수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지, 그 다음에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를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해외로 나가 있으면. 그러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납세지는 결국은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넘겨서 3번하고 4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3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이다. 옳은 것을 물어본 문제네요. CPA 2011년 문제고요. 1번을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죠. 90%가 아니라 100% 이상을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는 소리고요. 이게 100%만 바뀌면 되겠네요. 2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면 당일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정답이죠. 3번 보시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아니라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면 거주자가 된다는 소리고요. 4번 보시면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에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죠. 거류지나 체류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원천 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이것도 없으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때가 거류지나 체류지가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1번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는 별수 없이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두 개가 있다면, 즉 주소 따로 있고 사는 거소가 따로 있다면 생활관계가 좀 더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는데 보기 좋게 틀린 설명이죠. 주소지가 뭔지만 알면 바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3번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보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면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별수 없이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5번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령에 따라 납세지 아까 신청해야 한 지정 기억나시죠? 신청해야 한 지정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1장이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2절 금융소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금융소득이네요. 금융소득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1차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토픽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절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절하고 플러스로 해서 7절에 비교산출세까지 같이 해서 많이 나오는 토픽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2절을 정확히 아셔야 7절까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2절 보면 빈출유형 01의 이자소득입니다.
1번 네모의 이자 소득의 범위인데 1차 시험에서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가로 1번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입니다. 말할 필요 없죠?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은 전형적인 이자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인데 여기서는 내용을 보면 발행자를 불문한다. 즉 그게 국채든 아니면 외국법인이든 누가 발행했든 채권 증권이 포함이 되고요. 이거 채권 매매 시 보유기간 이자 상장액이라고 해서 채권을 7월 1일자에 팔아버리면 6월 30일까지 월할 계산해서 6달짜리 이자가 붙는데 이 보유기간의 이자 상장액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면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고 해서 소위 RP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RP의 경우도 보면 매매차익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정된 이자를 주고받는 거죠. 즉 1월 1일자로 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100만 원을 사온 다음에 12월 31일자에 다시 105만 원에 국민은행에 되팔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환매채,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고 하는데 105만 원 받았고요. 예전에 100만 원에 샀으니까 5만 원의 매매차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말만 매매차익이지 1년 전인 1월 1일 날 내가 국민은행하고 나하고 이미 다 약정해 놓은 약정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양가로 4번에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라고 해서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10년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지 않죠. 양가로 5번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라고 해서 올해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주 4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가입에 대해서만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 과세가 되고 있고요. 양가로 6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대여금이 나의 영업활동이면 이거는 영업대금의 이익이자 곧 사업소득이 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남한테 대금업 돈을 빌려주는 게 나의 영업이 아니란 소리로 인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한마디로 우리 대여금을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 조금 받는 거죠. 뭐 학교에서 예전에 제가 강의 들을 때 우리 교수님은 갯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다라고 하던데요. 현실적으로 남한테 갯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과세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에 파악된다면 이렇게 남한테 대여금 돈 빌려주고 자기 영업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영업으로 하면 이게 은행업 대부업이 되니까요. 영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7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해서 소위 노란우산 제도라고 하죠. 내용을 보시면 향후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금까지의 납입액을 초과하면 이걸 소위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파생금융상품의 이익,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유형별 포괄주의, 가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상업보험의 할인료, 신종펀드의 이자 등 더 이상 일일이 신종금융상품을 열거할 수 없으니까 양가로 9번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2015년부터 물가연동국채 원금 증가분 이자소득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줄 1번 보시면 국채, 산업금융채권, 정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등등의 우리 일반적이 소위 국채라고 부르는 것은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해당 채권의 매매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할인액까지 이자소득으로 보는데 국채 등은 할인액이 이자소득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옆 페이지 주 2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W은행, 즉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에 매입한 채권을 오늘 110에 다시 되파는 것을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고 하는데 마치 100원에 사와서 110원에 되팔았으니까 매매차익이 10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원은 매매차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1년 전에 약정된 이자를 주는 거에 불과한 약정이자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마크 보시면 매매차익 등의 과세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양가로 1번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이 과세가 되지 않죠. 단 가로 열고 비상장 주식이라거나 제가 단언컨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지금 비상장 주식을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유통이 안 되거든요. 이거 유통시키는 사람은 보나마나 대주주거나 사장님이니까요. 비상장 주식은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 보유분은 과세를 시키고 있고요. 투자 등의 대가로,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아니라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1년 후에 주총에서 투자 등의 대가를 받으면 주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채권이죠.
역시 채권도 일반적으로 과세를 안 하는데 환매조건부 채권만큼은 이게 말만 환매조건부 채권이지 약정 이자니까 과세한다는 소리고요. 오른쪽 세로에 매매 차익이 아니라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대가를 받으면 당연하지만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 3번도 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의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이면 과세 제외, 다만 보험료 2억이 안 되고 월 적립식 보험 계약이면 이때는 과세가 안 되고 있고요. 10년 미만이면 이자 소득인데 또 가로 열고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또 과세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차 시험에서 한 번도 이렇게 이런 표를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의 보장성 보험이죠. 팔 부러졌더니 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반가로 2번의 사업과 무관하면 보장성 보험은 과세 제외고요. 반가로 2번에 내가 사업자고 사업 활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으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내려오시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보험 계약의 요건인데요. 2억 이하거나 그리고 뭐 10년 이상이거나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안 나올 테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의 주 4번에 보면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요거는 올해 개정됐으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라고 하죠. 이것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토픽은 아니지만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요. 내용을 보면 뭐에서 뭐를 뺀다고 돼 있어요? 직장공제의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빼죠.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뺍니다. 직장공제라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칠순을 맞이한다거나 누군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리 직장공제위에서 꽃도 보내주고요. 나름대로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20년 근무하면서 한 달에 매달 월급 떼일 때마다 얼마씩 떼어가지고 20년 동안 2천만 원을 납입해왔다고 쳐요. 근데 20년 후에 오늘 퇴사하는데 내가 하나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아직 20년 동안 결혼도 못했지, 부모님도 안 돌아가셨지, 써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반환금이 무려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초과된 반환금이 1,000만 원인데 이 초과된 반환금의 성격이 뭐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뭐 붙은 거예요? 이자 성격이죠. 그래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을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즉 지난 수년간 납입한 금액보다 이번 반환금이 더 크면 그만큼 이자가 붙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고 초과 반환금, 이게 이제 초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간 동안 원본 및 초과 반환금 등의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제 유사 이자 소득으로 포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꽃표시를 보시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일반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했으나 2015년 1월 27일 이게 이제 우리 시행령이 곧 통과될 내용이거든요.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1월 27일 이후 분할 지급받는 분부터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포함하여 과세함. 자, 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도 한 번에 안 받고요. 앞으로 뭐 5년 동안 나눠주세요. 그랬더니만 1,000만 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자 1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자, 이 100만 원 더 이자 나오는 거 앞으로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으로 같이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이 된다는 게 바뀐 개정세법의 취지인 거죠. 자, 박스 보시면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 반환금의 추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당해 분할 지급 기간 반환금 추가액 곱하기 공제외 반환금분의 공제외 반환금 산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이 이렇게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약간 생소하다 싶으시면 차라리 분자에 있는 공제외 반환금 산출세액을 이쪽 앞으로 빼버리고요. 그럼 다시 공식이 공제외 반환금 산출세액 곱하기 전체 공제외 반환금분의 이번에 반환금 추가액이 되니까 이런 공식은 많이 봤죠. 산출세액 곱하기 전체 뭐분의 뭐니까요. 차라리 분자에 있는 산출세액을 밖으로 빼서 계산하시면
산출세 곱하기 공제 반환금분의 반환금 추가액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어차피 계산 문제의 출제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5번도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이 곧 이자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즉 사업활동 성격이 있는 대금업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일정 금액이 인정되는데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는 그 필요경비가 없음을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국세청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불로소득이 하나니까 전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옆 페이지 주 6번을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종류인데요. 소위 노란 우산제도라고 해서 뭐 떡볶이 장사하거나 이렇게 좀 자영업자들한테 나중에 자영업자가 이제 자영업을 그만두게 되면 혹시나 노후 보장이 안 될까봐 그 노후 보장이나 재기를 노리라고 일부러 노란우산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 10년 동안 노란우산 제도에 계속 돈을 불입했는데 내가 10년 후에 양가로 1번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퇴임 등 더 이상 떡볶이를 이렇게 뒤집을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퇴임을 해버려서 법정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운데 새로 지난 10년 동안 2천만 원 냈는데 10년 후에 노란우산 제도에서 3천만 원 나오면요. 그게 바로 가운데 세로의 이자소득이고 공식도 이거랑 아주 비슷하죠. 지난 10년 동안 납부액이 2천만 원이고 이번에 환급받는 게 3천만 원이면 이 1천만 원이 이자소득이 되는 거고요. 양가로 이번에 임의해약이죠. 요새 떡볶이도 안 팔리는데 내가 참 고생했다. 내가 10년 동안 이걸 뭐하러 넣었을까? 이제 그만 해약하자가 임의해약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가사가 되고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지난 10년 동안 이거 불입할 때마다 원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주게 돼 있는데 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부액을 빼주는 게 이 규정의 취지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만들어 왔는데 채권이 이자가 1,000원이요. 만기가 1년이고 표면 이자율이 5%고 980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20원 2%가 할인됐죠. 그러면 케이스 1의 회사차인 경우는 진정한 이자 50에 처음부터 할인액이 20이 붙어 있으니까 70 이자 소득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케이스 2는 국채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액은 고민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그냥 50원만 액면이자로 과세가 되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 밑에 예를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환급금이 100이 발생했는데 지난 공제부금은 70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자소득은 100 빼기 70이 되니까 30이 되는데 오른쪽 세로 보시면요. 이게 만약에 임의해약이라면 기타소득 과세가 되고요. 우리 70원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30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40은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40만큼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과세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아 과세도 하면 이중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인 40원을 차감해서 60원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우리 2번 내용 보시면 타소득과의 구분이라고 해서 번지수 찾기가 있는데 양가로 1번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회를 연장해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 반가로 1번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보다 외상으로 추가 수령한 금액, 즉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금액은 추가액도 모두 사업소득. 이거 현금으로 받으면 100원, 상대방한테 한 달 외상으로 팔면 110원, 이때 10원까지도 다 어디에 포함이죠? 사업소득에 포함인데요. 반가로 2번 판매 후 연체이자가 붙었어요. 이게 그 친구가 다음 달까지 110원 갚기로 했는데 그 다음 달, 즉 2달 만에 주면 나는 또 한 달에 10원씩 이자를 붙이거든요. 이 10원을 연체이자라고 하는데 이 연체이자가 소위 소비대차라는 것에 전환이 되면 이제 소비대차, 대차는 대여금과 차입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여금으로 성격이 바뀌니까 이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거고 판매 후 연체이자 중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연체이자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단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채권에서 나온 거라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요거는 밑에 예에 있으니까 얼른 예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의 소득 종류라고 해서 자 1번에 현금 판매는 100, 외상 판매는 120이라면 그냥 120원이 전액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2번에 제품의 예상기간을 연장한 다음에 연체이자를 30을 더 받았는데 이게 그 소비대차로 전환이 돼버렸으면 이 30원은 이자소득 과세가 되고요. 3번에 제품의 예상기간 연장 후 연체이자를 40을 더 받았는데 이 40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그냥 40까지 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소득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사업과 무관하게 토지 양도로 인한 미수금이 있었는데 이 회수기간이 연장한 다음에 연체이자를 50을 더 받으면 얘는 아까 배운 것처럼 사업과 무관하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3번 내무의 비과세 이자 소득 구분은요, 그냥 소득세법은 공익신탁 얘기 하나밖에 없고요. 조특법상은 좀 이름 긴 거, 생소한 거, 생계형 저축, 그 다음에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회사채형 저축, 그 다음에 비과세 재형 저축,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등등이 다 그냥 조특법상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내무의 이자 소득의 수입식인데요. 대부분 현금주의인 거 아시죠? 약정주의를 기억하시는 게 빠르죠. 자, 약정주의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제가 양가로 2번에 몰아놨는데요. 반가로 1번에 기명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에 기명은 약정주의예요. 무기명은 현금주의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인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미 현금을 주고받으면 현금주의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유형별 포괄주의는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이런 것들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4가지 정도는 약정주의고 나머지는 대부분 현금주의입니다. 자, 표의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니까 이게 바로 현금주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에 통지예금의 이자도 인출일 현금주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3번에 무기명채권, 기명채권은 약정주의, 무기명채권은 현금주의예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니까. 4번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역시나 현금주의겠습니다. 5번에 환매 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은 실제 환매수도일입니다. 약정상 환매수도일이 빠르면 그날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에 기타로 가시면 반가로 1번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그냥 채권의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증여가 된다면 상속개시일 증여일이 수입시기가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주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귀속식인데 이거 좀 중요하죠. 내가 남한테 대여를 1억을 해줬어요. 1억. 상대방한테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0개월 후에 1000만 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얘가 한 3개월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나는 얘네 집, 담보로 잡고 있던 얘네 집을 확 팔아버렸더니만 애매하게 1억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러면 원금 1억에 이자 100만 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자 1000만 원을 받았고 원금은 9,1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 전자로 하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전자. 내용을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회수할 수 없죠. 100만 원밖에 회수했고 나머지 9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회수할 수 없는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님, 즉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가 되고 잔액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이때 이자부터 회수된 게 아니라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이자를 향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망해가지고 내가 1억 100밖에 회수를 못했는데 2년 후든 3년 후든 나머지 향후 이자를 받는다면 실제 이자 지급일, 즉 2년 후나 3년 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보면 단기에 비영업대금 이익이 1,000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 100을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채무자 파산으로 1,030만 회수가 되면 답해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자는 30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을 1,000부터 수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차기에 60을 더 받으면 이거는 단기 게 아니고 차기 거에 이자 소득이 된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20페이지에 또 배당 소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